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을 위한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주목받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됐고 사이설까지 돌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임됐습니다. 이번 개각이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저희가 김 의원님 부를 때는 항상 대변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넘게 하셨는데. 네, 465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5월 달부터 8월 26일까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하루 연장 근무했는데 사실은 제가 대변인을 한명숙 총리 때 대변인을 했었고 당대표 예. 때, 그다음에 이해찬 당대표 때 대변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 대변인을 했었고요. 요건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죠, 대변인을.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개각을 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좀 간단한 총평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기분 좋은 개각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유은혜 장관 내정자하고 진선미 장관 내정자하고 또 양희양자 차관까지 예. 포함해서 사실은 여성이 정치를 하면 사회가 맑아지고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좀 이렇게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걸 저는 뭐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 네. 이번에 유은혜 장관 내정자 특히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였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직장 여성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교육에 대한 현실, 네. 교육 현실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아마 저는 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예. 되셨는데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박수를 보내고. 예. 진선미 장관의 경우는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법조인 때부터 네. 그 성평등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아동 학대의 문제나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등 법조인 때부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여성 문제를 다루었던 분이고 해서 여하튼 문재인 정부의 집권 2기에 들어서 지금 네. 개각을 단행했는데 1기 개각 때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외교통일부 장관 강경화 장관 네.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파격적인 인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 이상으로 지금 이번 개각의 의미는 좀 전 남다르고요. 분위기 쇄신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2기 국정 운영을 잘 이해하고 특히 이 진선미 장관 내정자하고 유은혜 장관 내정자는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또는 2012년도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고 진선미 의원의 경우는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했던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네. 의지,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관 내정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김 있을 것 의원님이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교수님께도 좀 한번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뭐 진작 나왔어야 될 개각이 좀 늦었다 생각하고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그 개각에 대한 논의가 벌써 오랫동안 있었고 예. 부분적으로 정책 실패, 정책의 뭐 실패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또 여러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나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빨리 좀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50%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금방입니다. 다시 또 40% 갈 수도 있고 그 모멘텀을 마련할 얘는 좀 늦었다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제 언론에 보도 보면은요. 그리고 또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일부 그 정책의 실패를 예. 그거나 그 강요들 중에 실패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도 보인다는 점도 있고 뭐냐면은 고용부 장관과 예. 또 산업부 장관을 전에 정치 뭡니까 국회의원하고 또 예. 정무적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문 관료들을 다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간 꼬이고 실패한 그 정책들을 다시 정통의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가 이제 주목되겠고 여성 의원 말씀 저도 참 동의하는데 예. 우리 여성계를 좀 키우려면은 사실 이 원내에서 두 분을 다 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이나 여성 지도자를 많이 키우려고 하면은 사실 한 분 정도는 원내에 있는 여성을 또 현역 의원이 하셔도 아닌 분으로. 네네 자꾸 이 현역 의원들만 너무 예. 이게 우리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 뭐 물론 이번에 이제 김영주 장관이 빠지면서 예.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좀 실제로 여성을 키우려고 하면은 원외에서도 좀 과감한 발탁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께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사실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다, 유임될 것이다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교체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무사의 개헌 문건 세월호 유가족 그 사찰했던 이 내용이 지난 3월달에 그 발견이 됐고 예. 그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문제를 좀 조용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의 엇박자가 있었던 건 예.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은 좀 보기 민망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그 민망한 일을 벌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는데 워낙 지금 기무사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무 장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기무사 개혁은 사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기 어려웠던 숙제였습니다. 장관께서 어쨌든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기무사 개혁이 시작은 했고 시작이 반이다인 것처럼 그 나머지 반을 장관 그러니까 좀 그 소위 규칙 사유가 없는 예. 새로운 분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배려 또는 뭐 그 또 일정한 책임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 기무사 개혁을 손을 댔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손을 댔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혁을 완수하려면 좀 새로운 인물이 함으로 인해서 좀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식으로 좀 쇄신 차원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무 장관의 교체는 뭐 예상됐던 분위기이긴 했는데 사실 송영무 장관도 해군사관학교 출신 그리고 지금 정경도 합참의장 공사 출신입니다. 네네. 육사 출신은 갈수록 더 힘이 좀 빠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연합 전력이란 것이 공군, 육군 다 이렇게 해군 다 중요하고 예. 또 지금 정경두 신임 장관 후보자는 이제 합참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건 격결 따지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방장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 반드시 뭐 육군 출신이다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육군이 인맥도 많고 인력도 많고 뭐 또 장군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많이 중용되어 왔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송영무 장관을 과연 꼭 경질했어야 됐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기무사를 정리하는 문제는 뭐 사실은 이게 하나회가 이미 20년 전에 척결되면서 네. 군 내부의 어떤 인맥이나 군 내부를 문민 정부가 장악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직간 굳이 이 송영무 장관이 경질된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나 지금 비핵화 논의도 중요하고 예. 한미 간의 국방 이 문제도 중요하고 한 이 시점에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기무사 문건에 대한 해석 초기 반응을 보면 송영무 장관이 근데 기무사가 의당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판단이 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중대한 판단 착오라고 보는 것 같고 송영무 장관은 당시에 쭉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논란 과정을 보면은 기무사령관이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또 송영무 장관은 뭐 그 정도 됐다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그걸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 여러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송영무 장관은 나중에 청와대가 이 기무사 문건을 문제 삼던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었고 이것은 군이 기무사가 일상적인 건 아니면 비상한 시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인데 이 판단에 대해서 초기에 청와대와 송영무 장관의 큰 시각 차이가 결국 이번 개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아주 오늘 기분 좋은 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여성 의원들이 좀 눈에 띈다. 그중에 저는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교육부라는 곳은 전문성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은혜 의원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으로 좀 나중에라도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예. 직접 그 자녀분을 키우면서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뭔가라는 것은 사실 몸으로 먼저 느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학부모로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상임위를 같은 상임위만 지금 7년째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년 내내 그러니까 초선 때도 그랬고 지금 간사를 맡았었고 그래서 그 전문성이 있고 없고는 그 주변의 동료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같은 상임위를 그러니까 줄곧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분야에 애정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절실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을
현장에서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일만 했다면 또 그거는 반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을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교육부 조직의 문제나 아니면 교육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현장에서 다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은 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경제 문제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임이 됐고요. 그리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체가 됐거든요. 지금 앞서서 이제 지금 통계청장 교체 논란이 예. 또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시중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니 온도계가 온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면 되는 거지 온도계가 온도를 못 올렸다고 이렇게 교체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이 통계청의 통계뿐 아니라 시장의 여러 지표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서울은 우리나라 부가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 부동산 값도 뛰고 해서 예. 오히려 부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특히 제가 있는 경남대학이 창원이나 마산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인가요? 비 오는 날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3만 명이 3만 명. 모여서 예. 시위를 했다는 것도 자체 이게 무슨 추산으로, 관제 예. 동원도 아니고 이게 장사할 때 내팽개치고 옷을 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지표가 있어서 지금 이걸 두고 뭐 김현장 간의 논란이 당청 간의 논란이니 소득주도 성장이 올해 만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징후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청와대와 또 내각 특히 경제부총리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장하성 실장의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일부의 이론이라는 게 경제 정통 관리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예.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논란이 상당히 불편할 정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경제 상황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를 교체했을 경우에 나타날 또 다른 문제가 그래서 아마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좀 불편하지만 예. 이제는 정통 관료들의 정통 경제 해법에도 상당히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시죠. 이분 이름이 나왔을 때 좀 다시 나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이죠. 거기에 일단 다시 돌아온다는 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거의 정면으로 맞부딪혔고 사실상 그 당시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박근혜 정부 때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은 뭐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사저 문제에 예. 특별 내곡동 사저 문제 때 그 일을 같이 했었던 분이잖아요. 특검에서 특검으로 있었던 분이고요. 결국은 이분이 강직하고 원칙적인 입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그 기조실장은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해낼 수 있는 분, 적임자이기 때문에 아마 내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새로운 이석수 실장, 기조실장은 사실 법조인들이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석수 실장은 검찰에 있을 때도 감찰 쪽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더 궁금한 점은 이제 전임이 기조실장, 신현수 기조실장이 돌연 사표를 내고 그만둔 이유가 뭔지 사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지난번 사실 며칠 전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서울시 국정원장이 사표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논의되는 바로는 이야기 들리는 바로는 대북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서 서훈 예. 실장과 이 예산 부분을 맡고 있는 기조실장 간에 대립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신현수 기조실장은 미국으로 꼭 간다 이런 이야기가 공부를 나오는데 위해서 간다. 네네. 이게 뒤 배경이 뭔지 물론 이제 뭐 이석수라는 분이 새로 들어서고 했습니다만 네. 그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 세간의 관심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논란이 있었나가 더 예. 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늘 이제 그 뒷얘기가 궁금한 건 맞는데 예. 또 지나놓고 보면 그건 하루 뉴스고요. 새로운 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으로서 대통령 국정 철학을 얼마나 뒷받침해내느냐 참모로서 역할을 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인연 있는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예. 미처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던 말씀을 못 드렸네요. 어쨌든 1기 1년이지만 사실은
그 365일이 정말 훨씬 긴 시간이거든요. 예. 초기에 정착하고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그 포함된 개각에 포함된 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게 순조롭지 않을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헌법재판소 소장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벌써부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거 코드 인사가로 좀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고 같이 맞물려서 청문회가 이제 돌아갈 텐데 글쎄요, 야당이 잘 좀 통과를 시켜줄까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인수위가 없을 때 예.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몇 분의 이제 낙마가 있었고 내정 단계에서 뭐 제대로 손도 못 쓰고 물러난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나서 검증을 하고 진행되는 청문회인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내정하지 않았겠냐라고 네. 일단 말씀드리고 특히 그 이제 초기의 힘겨루기는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는 그게 더 심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의 선거도 없기 때문에 네. 야당이 발목 잡기 형태의 일은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각 당의 당대표가 다 이제 뽑혀서 그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또 보여야 될 네. 시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당 또는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로 반사이익이 별로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선출직으로 되신 야당 대표들께서 예. 그렇게 무리하게 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그 사령탑에게 하지는 않을 거다. 합리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걸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후보자의 좀 현역 의원도 많고요. 네, 문재인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기 조각할 때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좀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사청문회 사실 미국의 그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문화인데 인사청문회가 말하는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벽장에 어떤 해골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게 사실은 모든 그 청문회 외의 변수, 뭐 여러 가지 재산 문제든 교육 막상 문제든 까고 보니. 예, 이게 하나 변수가 될 테고요. 없기를 바라고. 두 번째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상당히 정책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우선에 고용 장관과 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은 결국 탈핵 정책 문제, 예. 에너지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고용 장관은 바로 지금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싼 신임 장관님들이 과거 정치적인 장관과 달리 배군기 장관이나 또 고용주 장관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냥 임명된 이분들은 예. 사실은 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무원이었던 예. 분들이니까 공무원 철학을 가지고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이게 아마 청문회 상당히 그래서 이게 초기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뒤에 이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에서 약간의 실용적인 이제 다시 회복되느냐 마느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당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 인선, 뭐 사무총장 인선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냐. 김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안에 내부 사정은. 일단은 토요일 날 전당대가 끝났고요. 지금 5일 됐습니다. 5일 정도 됐네요. 네, 5일밖에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뭐 이해찬 신임 대표의 민주당 체제가 청와대가 지금 이제 사실은 모든 대통령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1년이 지나고 또 큰 정책적인 문제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특히 지금 남북 관계 문제, 특히 대북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당하고 청하고 이제 의견도 엇갈립니다. 실용성을 둘러싸고서 네. 왜냐하면은 아직 국회의원 선거가 내후년에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가보면 이미 이제 상당히 여론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 그 여론을 이제 당에서 많이 청와대에 반영하게 될 텐데 어쨌거나 지금 고민은 그래서 좀 더 좋은 인선 이렇게 당과 지금 약간 이제 큰 피크를 지나서 그 내리막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를지 아니면 다시 완만하게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당 체제거든요. 당 체제를 갖추기 위한 뭐 숙고의 과정 아니겠냐 이렇게 좋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미국에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계속 정치를 하고 안 계신 한다고 것 했는데 같습니다. 자꾸 합니다 지금. 네, 정작 당내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은데 물론 남의 당이긴 하지만 좀 감정이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리가 됐고
바른미래당도 이제 조만간 당대표가 예. 선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의 정치는 곧 귀국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최근에 공화주의를 얘기하면서 네. 또 이렇게 등판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 네. 아마 곧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이 내홍을 이제 3차 내홍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떠날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떠날 때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건가? 판단받는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돌아오는 이런 움직임은 내가 좀 그래도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선의나 또 미국의 노력을 상당히 배신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들이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하나의 이제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트럼프 대통령 비슷하게 홍 트럼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 트위트 하듯이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격한 말을 이제 이렇게 메시지 정치를 수위가 많이 좀 높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지금 올드보이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받침대가 되고 어떤 정말 미끄럼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키우고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자유한국당을 다시 재건시키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싸우면은 정말 이건 뭐 여러 사람들 실망시키는 일이 저는 되고. 이해찬 당대표가 당선이 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정동영 대표, 이해찬 대표 혹시 이제 뭐 손학규 대표가 네. 될 수도 있고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맞서서 해보려면 난데없는 세대 교체보다 이제 좀 급이 비슷한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새로운 인물이 금방 드러나지 않고 여기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대위 체제를 계속 가는 것도 사실 큰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와중에 그러나 정치라는 게 항상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막 기존에 우선에 김무성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뭘 해서 다음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공화주의라는 명분을 내걸어서 당을 한번 새로운 기반 위에 올리겠다는 것일 테고 뭐 홍준표 대표가 금방 귀국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도 이제 그냥 내가 이전 당 대표였으니까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어려울 테고요. 뭔가 새로운 기치랄까 뭐 이런 새로운 가치랄까 또는 새로운 역할론 내가 한 번 더 하겠다 이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이제 경륜 있는 지금 다른 분들 이해찬 대표도 그러고 뭐 저 정동영 의장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네. 생각으로 다음에 대선 또 한번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찬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뭐 나서서 직접 플레이가 되겠다기보다는 예.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또는 또 새로운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표되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을 새로운 뭐 반석에 올리겠다든가 하는 뭐 이런 것이 있다면은 올드보이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올드보이들이 다시 운동장에서 뛰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상당히 스스로도 인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죠. 이제 다들 정치 정치의 욕심이 승부니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황교안 전 총리도 최근에 스필집 냈거든요. 움직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 총리에 대한 또 기대가 좀 있기도 하고 한데 역시 그건 뭐 그 일일이 모든 것에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지도자들 그리고 공직하시는 분들이 기록을 안 남기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기록을 만 남겨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때 무슨 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대처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대부분 다 그냥 사장시키고 말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뭐 네. 평범하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얘기 좀 해보시죠. 함승희 전 사장이 이 법인카드가 몇 개가 있었는데 뭐 몇 분 간격으로 어디 카페 가서 썼다가 또 좀 있다가 저 멀리 있는 딴 데서 한 7분 뒤에 썼다가 뭐 홍길동 아니면 이럴 수 없다. 카드를 분명히 누군가 쓰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또 내연녀로 추정되는 분이 썼을 것이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좀 약간 영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올 때 카드를 두 개를 갖고 그냥 공모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미 뭐 그런 편법을 쓰면 불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사용했다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저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글쎄 저 강원랜드는 뭐 채용 비리 때문에도 지난 한 해 올해까지 계속 시끄러웠던 네. 곳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국정 운영을 무능하게 했으면 또는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2년, 3년째 계속 불거지는지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고요. 함승희 전 사장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뭐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지 네. 않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이 소명을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는 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원랜드는 그 지역의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정말 그 정치인과 일부 유력자들이 결탁해서 국민들의 정말 등골을 빼먹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필요한 조치는 다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조사해서 네. 국민들 앞에 소상히 보고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강원랜드 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전 사장 파장이 커지니까 지금 제기하는 게 과연 강원랜드 함정 사장만 이랬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공기업들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생겨나고 아마 좀 더 그 규율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일반적으로 이게 그 그린 카드라 그랬죠 예전에. 그래서 사실은 공직자, 공기업이나 정부 내에서 있는 그 법인 카드는 술집에서 근데 무슨 업종 구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주말 그리고 몇 시 이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무 범위 내에 입이 좀 확실한 뭐 직장 근처라든가 또는 누가 그래서 사실 다 그걸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함승희 전 사장의 이런 건 정말 의외인데 이건 뭐 다 드러나거든요. 저희 개인 카드도 아니고 법인 카드 하면 드러나는데 그 기본적으로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서 공기업이라든가 정부 기관에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심야 시간은 안 된다. 그리고 어느 업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금액 제한이 있고요. 1인당 얼마라든가 또는 그리고 모든 사용 내역을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뻔히 집 주변에서 먹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휴일날 뭐 자기 자택 근처 네. 당연히 안 되죠. 그 휴일날 사실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고 해서 법인카드, 공기업 법인카드 관리 문제는 비교적 잘 되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또 일도 생기네요. 그러니까 덧붙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덕적인 것이 해이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분이 당시에는 뭐 야망도 컸고 그래서 그 국정원 출신의 인사를 불러서 이제 고위직에 앉히기도 했다라는 네.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면 저희가 그 기무사에서 개헌 문건 나오듯이 이분은 저희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또는 박근혜 정부가 그 다음에 내각으로 해가지고 이원직 예. 정부가 된다거나 해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카드 남발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검사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 응분의 조치가 조속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